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부터 우리 하려면 정상적인 뭐 이렇게 나도 생각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도 낯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다른 이제 나라로부터 지고 있는 빚이 무려 140억 불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계산을 하면 대한민국 돈으로 약 15조 9천억, 8천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가별로 조금씩은 다양한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하고 독일은 각각 3억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이제 빚을 북한이 지고 있는데요. 약 69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빚이 많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여지까지 40년 가까이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빚국가니까 다 빚이에요. 몽땅 다 빚이에요. 나는 우리 제 북한에 무상원 줘요, 유상원 줘요, 뭐 어떻게 뭐 계약해서 주고서 돈을 제일 못 받은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받을 생각도 뭐 안 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살 때. 우리나라가 빚이 있어서 그걸 내가 80년대 초에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저 유고슬라비아의 어디 큰 그 굿잡 발칸에서 제일 큰 터빈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실습했는데 그 공장 지배인이 북조선 기술자 2명 실습 온 걸 받아놓고 만나기만 하면 너희 나라는 왜 돈을 안 주냐 그런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터빈을 하나 가져갔는데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지금 뭘 못 준다고 노동자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저 수령적소에 그런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가 있는 어간에 찌또가 죽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빚 때문에 먹이면서 죽은 장례식까지 갔댔어요. 그때 찌또 죽은데 초마 먹고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후에 김일성이가 빚이 많다는 거 초말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군모으기 운동했댔어요, 한때. 빚 갚으려고?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 태산인데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뭘 믿고 북한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건지. 담보가 없잖아.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정치를 시작할 때 1960년대입니다. 그때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과 무역 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서 북한도 자기들 스스로 유럽하고의 이 교육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유럽형의 그 기계들도 수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신 뭘 수출해 주겠다라고 하냐면 아연이나 납 같은 이런 비철 금속, 우리 그 지하 자원 같은 것을 수출해 줄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70년대부터 이 가격이 또 폭락을 하죠. 비철 금속이. 그러면서 이 수출도 못하고 이것이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려달라고 빅도촉 같은 거 안 하나요? 사실 북한이 이 빚을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고 손든 게 198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상 갚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국가는 부채 지불 불능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을 더 이상 이제 빌려주지도 않고 더 이상 이 국가에는 빚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국제사회가. 사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빚을 이제 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 90%를 러시아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유가 없이는 탕감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종단이 이제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단 열차까지 이어지려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열차라고 하는 건 러시아의 이제 동부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웃기게도 북한에는 스웨덴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요, 스웨덴 대사관이 세워진 그 경위를 보면은 북한이 스웨덴의 빚을 못 갚아서 사실은 40년 전에 이제 그 스웨덴 대표 브랜드 이제 볼보 그 차를 많이 북한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출을 한 그 공장들에서 북한이 워낙 안 갚으니까 이 공장들이 국가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북한 보고 돈 좀 갚아라고 해라. 가정 방문. 그렇죠. 그랬는데 국가도 지금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회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북한하고 딜을 한 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우리 대사관을 평양에 세우겠다.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최초로 서방 국가로 최초로 북한의 대사관을 열게 됐고 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북한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 창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웃기는 게 뭐냐면 체코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이거를 물건으로 갚겠다 그랬어요. 북한은 체코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인삼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인삼량이 무려 400톤에 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 정부가 우리 체코 국민이 1년 동안의 인삼을 소비한 양이 1.4톤인데 그러면 285년 동안을 이 인삼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수법을 여러 나라에도 많이 쓰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아니 뻔뻔함이 이건 진짜 우주 최강인 것 같은데. 우리 기서 새끼 여쭤보게 그 북한은 인삼이 좀 많아요? 혹시? 많았으면 여기 분들이 다 인삼 구경했겠죠. 북한에서 인삼 구경 쉽게 못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체코 뭐 주겠다고 하면 체코 엿먹이는 사람으로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은 국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 있게 딱 해서 뭐 빚을 갚아도 갚아야 되는데 그걸 1년에 한 톤도 되나 마나 해요, 그게. 그러니까 체코에서도 드디어 이제 배로 왔어. 대동 인삼이 왔어. 이 인삼, 도라지, 저는 계속 인삼은 들어는 봤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장벽 쪽이라 보니까 장벽 쪽에서 이제 인삼을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 쪽에 넘어가가지고 그 중국 인삼을 더 덕질해가지고 다시 중국 쪽에다 계속 인삼이라고 팔아요. 오히려 인삼은 한국이 더 많아요. 북한은 지금 잠수함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빚 갚을 때예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돈은 점점 이제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다 무역 관계가 다 차단되고 또 동구권이 다 또 없어지다 나니까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범죄적인 행위를 많이 했죠. 무기 밀매, 슈퍼노트, 그다음에 마약 밀매, 가짜 외국 담배 만드는 거, 가짜 상품 만들어 유통시키는 거, 그것도 이제 다 차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감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합법적으로 이제 돈이 그나마 들어가는 게 해외 노동자 파견밖에 없어요. 나가서 자기 노동력으로 번 돈을 국제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신뢰가 바로 뭐냐면 기존에는 중국에다가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러시아에다 대고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노동자가 지금 2배가 늘어나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4만 명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그 외화가 7억 달러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이 담긴 영상을 저희 채널 A에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중동 국가 카타르.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이곳 카타르에 약 2,600명의 북한 노동자를 파견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하루 몇 시간 정도 됐습니까?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한데 일이 끝나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부터 일 하려면 정상적인 뭐 이렇게 나도 생각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도 낯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유 안타깝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급이 약 120불에서 한 150불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 120불에서 150불 사이밖에 안 되는 임금마저도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월급으로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돈이 어느 정도냐.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시간제로 나누게 되면 네. 실제로 1시간당 약 50센트에서 한 60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국 돈으로 전환을 하면 시간당 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돈이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기 해외 노동자들은 여유 시간을 조금씩 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몰래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아까 해서 이제 보니까 돈을 벌어 오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는데 그 짬을 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거의 3시간, 4시간씩만 자고 아유, 아르바이트를 말도 안 돼. 조금씩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뇌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일을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가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00불 정도가 됩니다. 제 주변에 그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쿠웨이트에 갔어요. 네. 뭐 회사에서 그래도 쭉쭉빵빵 잘 나가던 사람인데 뭐 쿠웨이트 간다니까 뭐 북한 내부에서 돈 벌기보다 괜찮겠다고 집 가산을 털어서 그 비용을 대고 예, 쿠웨이트를 갔는데 자기는 24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3년 일했는데 자기는 뚝딱만 남고 진짜 가죽에다가 뼈에다가 가죽만 붙여왔는데 그나마도 24시간 만땅풀 일하고도 오면은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게 마이너스 통장. 근데 진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뿐 아니라 만 내지 2만 달러짜리 그 빚을 안고 왜? 달마다. 그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국가가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과 무슨 이렇게 당해서 이런 건데 너 이걸 중성지물로 해라. 이렇게 하고서 계속 바치라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도 일전 한 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근데 요즘 날짜가 됐어요. 3년 동안 계약했는데 집을 가자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자나 그 당조직에다 돈을 주기로 하고 파고출 줄러 나간대요. 그 자기네 그 한 작업반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일 한 달 전부터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망가망 나가서 그 사람들 돈을 주고 과거출 줘서 팔고 아침에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숙소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야 되겠는데 택시를 안 타고 그 돈이 아까워서 걸어서 거지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고향으로 집을 귀가하는데 비행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주머니 트니까 2,000달러. 2,000달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힘들게 가족한테는 시체돼서 뭐 가족한테 오지도 못하고 그 돈 두고서 다 당해서 그래서 쓱싹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